예, 유교의 경영철학 2부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일부에서 중국과 일본 등의 그 유교권 국가의 경영 철학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대충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찌했을까요? 아무튼 그 같은 유교 국가로서 어떤 변화를 밟아왔는지, 그리고 실제 오늘날 한국 경제 발전에 유교의 경영 철학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경영상인의 어떤 경영 철학 중에 이들의 경영 사상에 유교 사상이 어떻게 배합되어 있는지,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조선의 그 선비 문화라는 것은 참 그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그러죠. 예, 정말 조선을 조선답게 굳건하게 지킨 문화는 선비들이다. 라는 문화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이 선비 문화 때문에 조선의 상공업이 발전을 못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얘기는 후자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이는 그림이 강희연의 사인 삼경도첩,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생활하는 그 논의는 장면을 그림으로 이제 그린 건 여러 장이 있습니다. 이제 한 장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옛날에 그 선비들은 그 선비 몇이 모이면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고 또 야외에 나가가지고 이제 활쏘기를 즐겼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군자란 선비란 물질의 유혹에 초연한 사람이 했다라는 이제 말이 아주 뿌리 깊게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이런 이제 문화가 이제 오랫동안 유지되는데 조선 왕조가 상당한 이제 기여를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상공업 종사자는 그 자손까지 뭐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공업을 하는 사람이 어떤 그 조정 핵심에 그 다가갈 수 없는 구조적인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해놓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선비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800의 삼아도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 안빈낙도를 하여튼 지고의 선으로 이제 치부하고 이제 사는 이제 그런 문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조실록에도 그 이 상업을 천시하는 경원시하는 오히려 그 억누르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보입니다. 대표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개성문 그 임진왜란 이후에 그 상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죠. 유민들이 태어나고 유민들이 먹고 살 방편으로 상업에 나서게 되고, 그러면 상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이제 조선 왕조실록에 그런 말이 나와요. 개성부의 거민은, 개성에 사는 그 주민들은 모두 상탄의 무리들이다. 상탄이란 말도 좀 뜻도 아니지만 무리, 뭐 도적의 무리다. 뭐 그런 표현과 뭐 거의 흡사한 그런 표현이 실제 실록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문화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가 이제 하나의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맞으면서 이제 그 어떤 그 큰 이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어떤 이제 그 성리학의 전형적인 선의 후리, 먼저 의를 지키고 그 나중에 이익을 생각해라. 근데 사실은 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견리 사의 뭐 이러니까 이를 보면 의를 생각해라 뭐 그런 뜻이 사실 깊은 뜻이죠, 성리학에. 근데 이러한 그런 뜻들이 이 선의 후 관계, 리를 먼저 생각해라. 이가 중요하다. 이러한 마인드로 변화가 시작된 것이 바로 17세기 실학이 등장하면서부터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아져요. 지봉유설, 이수광 같은 경우는 도랑, 일반 백성들이 일용하는 사이에 있다. 여름에는 갑옷을 입고 겨울엔 털옷을 입으며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는 것이 곧 도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셔라. 그게 도다.
이런 것을 재놓고 도를 넘어된 것은 잘못이다. 네, 뭐 도는 똥과 오줌에도 있다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도다. 네, 네. 자, 여름에 가로는 있고 뭐 배고프면 밥 먹는 게 도다. 네. 가장 어떤 실용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란 학자는 경서의 연구 목적은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어요. 요게 경서를 읽고도 이 실생활에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또 이중환, 택리지 쓴 분이죠. 조상과 부모를 모시고 처자를 거느려 하기 때문에 제2의 경영을 넓히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자의 말이 나옵니다. 공자도 먼저 부해진 다음에 가르친다고 하지 않았느냐. 헐벗고 굶주르는데 도덕과 예의를 강조하면 어쩌란 말이냐. 먼저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게 도다. 이런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또 유소는 상공업은 비루한 일이 아니다. 무재무덕한 사람이 관직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물품 교육에 종사하며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데 그것이 어찌 천하거나 더러운 일이겠는가. 이제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물품 교육을 한 사람들 아주 천하게 더러운 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유소는 그게 아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또 박제가 유명한 이제 그 시각가죠. 예. 지나친 검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사족의 수가 증감으로 유빈자들이 많아지는데 이들 관리로서만 소용할 것이 아니라 수륙 통상에 종사하게 하자. 예. 그래서 상리를 추구하게 되어 이들이 놀고 먹는 기쁨이 없어질 것이다. 상업을 시켜서 돈을 벌게 하면 이들이 놀고 먹는 기쁨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무항산, 무항심. 그 맹자의 무항심으로 조선정부를 일깨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박지원은 선비양문은 농업과 공업, 상업의 이치를 겸비해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선비학문은 고고한 사상만을 강조한 게 아니고 농업도 알아야 되고 공업도 알아야 되고 상업의 이치도 알아야 된다. 이걸 겸비해야 된다. 선비는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선비가 먹고 노는 거에 대해 굉장히 다산 선생님은 혐오에 가까운 어떤 그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노는 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유민들이 밀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시기인데 그 밀란의 원인을 불로소득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져서 밀란이 일어났다고 이제 정리하고 선생님이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비들이 생업을 가지면 놀고 먹지 않는다. 지금 놀고 먹는 선비들이 너무 많다는 지금 지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상공업을 농업에 병존시키고 이름으로써 사회적 생산성을 제고하려 왕학명의 양명학과 일맥상통한 주장을 했다. 그래서 양명학에서는 이럽니다. 선비가 상인이 될 수도 있고 상인도 선비가 될 수 있는 사상적 태도를 마련하죠. 그런 사상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한국에도 그 전통 상인이 태동을 합니다. 태동을 해서 물론 그 전에 실학 사상이 이제 일어나기 전부터 이제 어떤 상업의 기운은 쭉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한국에도 전통 상인이라는 집단이 꾸준히 성장해 옵니다.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오늘 한국의 5대 이제 전통 상인을 소개해 드리면 첫째는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개성상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개성상인은 어떤 많이 알려진 상인이죠. 개성 지역에서 인삼을 판매해가지고 어떤 그 굉장히 상권을 형성했던 북쪽의 상권을 어떤 그 장악했던
그런 상인 집단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병영상인이라고 있어요. 우리 강진에서 태동한 상인인데 사실 그동안 이제 병영상인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간단하게 봤을 때 오랫동안 이어지는 말 중에 하나가 북에는 개성상인이 있고 남에는 병영상인이 있다. 이 말은 개성상인에 못지않는 세력이 바로 이제 병영상인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병영상인은 그 태동기를 이제 여러 시기로 볼 수 있지만은 그 이제 조선과 건국과 해가 함께 송정리 지금의 송정리에 있던 육군 본부가 호남 지역 육군 본부가 이곳 강진으로 옮겨오죠. 그때 이제 병영상인의 태동기로 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쪽으로 군사 시설이 어무로 해가지고 병사들의 소비 물품이라든가 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그 일용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상인이 필요하게 되고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그렇게 성장하면서 성 주변에 하나의 큰 상권이 생기면서 인구가 많아지니까요. 큰 상권이 생기면서 병영상인이라는 큰 상인이 태동에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전통 상인인 일부에 말씀드린 그 오사카 상인도 이 병영상인과 출생 그 과정이 비슷합니다. 그 오사카 상인의 출생은 오사카 성을 쌓을 때부터 탄생한 상이 바로 오사카 상인입니다. 그 오사카 성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성 축조 과정에서 성을 축조하고 나서도 성내 거주하는 군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사카 상인들의 어떤 태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오사카 상인 그 말이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병영상인도 비슷한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에 개성상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강상인은 이제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로 한강 주변에서 이렇게 발전했던 경강상인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의주상인은 압록강 주변에 그래서 평안북도 무역 국경무역을 했던 상인들이죠. 그리고 이제 동래상인은 사실 이제 그 외관을 중심으로 한 일본과의 그 무역을 담당했던 상인 세력인데 사실은 그렇게 뭐 큰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우주상인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을 비교해 보면 우주상인보다 더 세력은 사실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5대 상인으로 이렇게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도 오랫동안 그 상업을 경시하는 풍조는 계속 왔지만 그 상인 어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업이 꾸준히 발전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실학의 어떤 태동, 실학의 발전을 계기로 이러한 상업들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선 후기까지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새로운 문물들이 이제 흡수되고 그러면서 이제 근대 기업들이 탄생하는 거죠.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기업의 어떤 그 창업주들이 정말 샛별처럼 나타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그 기업과 시장을 아주 샛별처럼 밝게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우리 지금 많이 이제 기업 1세대들은 많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해방 일제 강점기 때 기업을 창업했던 사람들이라든가 또 이제 해방 직후 이런데 기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키웠던 1세대 기업인들은 지금 많이 돌아가셨어요. 보시면 여기 표에 봅니다만은 쌍용그룹 김성근, 삼성 이병철, 유한양행, 유일한, 한진그룹, 조중훈 이런 분들, 안한그룹 김양수 이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이분들의 어떤 그 경영 철학을 연구한 분들이 학자들이 많습니다. 적지가 않아요. 이와 관련 논문을 쭉 많이 발표했는데
이거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뭐 초당약품 김기훈, 정정, 최종건, 1학년 부처 이런 분을 이제 쭉 논문들을 쭉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분들의 이제 경영 철학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이 어떤 부분에서 딱 한 가지 요약이 됩니다. 지금 표현이 많은데요. 뭐 초당력 고객만족, 공생공존, 정직과 신용, 근검 전략, 인간 존중, 개척자적, 바로 이 앞에 나왔던 삼성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용어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사실은 이렇게 일맥상통합니다. 예, 정말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애지신, 자, 이런 유교의 어떤 심오한 유교에서 강조하는 유교의 경전들에서 강조하는 그것들 이분들의 어떤 경영 철학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유교를 열심히 논어를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뭐 명자를 존경하고 뭐 그랬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뒤에 소개가 나옵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정말 기업을 하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창의력하고 도전하고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사실은 요게 어릴 때부터 유교 문화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경영 철학이 자연스럽게 발현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그 고유의 경영 철학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예, 그것은 유교에서 오는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 유교를 어떻게 습득했냐? 따로 공부를 했냐? 그건 아니다. 예, 정말 어머니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예, 사회적으로 유교 문화에서 자랐고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속이지 않고 이윤을 창출하고 되도록이면 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것은 바로 유교다. 예, 유교의 경영 철학에서 찾지 않으면 다른 데서 찾을 방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근대 기업인들의 경영 철학의 공통점은 이 유교 사상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기업인들 중에 상업 기업인들 중에 유교에 가장 가까운 또 스스로 나는 정말 공자님을 제일 존경한다. 내가 기업을 성공을 이끈 것은 유교 때문이다. 유교 사상 덕분이다. 이렇게 스스로 내세운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삼성 이병철 창업주입니다. 이분은 자 빨간 글씨 읽어보면 나라는 국가가 아닙니다. 나라는 인간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바로 논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셔요. 이분이 그 책들 보면.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생활이 논어의 생각에서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해도 오히려 만족한다. 뭐 그 안에 내가 있다. 논어에는 내적 규범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기업 경영의 기술보다는 그 저류에 흐른 기본적인 생각, 인간의 마음가짐, 이의지신의 생활 윤리다. 그래서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신용을 내서는 안 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논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스스로 뭐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그 안에 자기가 어떤 논어의 어떤 논어적인 사상이 있고 논어적인 사고 체계가 있고 논어적인 행동 양식이 있는 하면서도 이건 유교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기업인들도 많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 이병철 창업주 같은 경우는 그 스스로 이제 고백하고 스스로 강조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친에 대한 아버님에 대한 그 어떤 그리움. 그래서 이제 예, 어떤 그 부친의 모습이 이게 나에게 투영되고 있는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예, 그 부친이 이 어떤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84세 그때는 84세까지 사서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예, 예. 또 어떤 이 양반도 그 위암 수술도 하고 그랬어요. 담배도 끊었어요 나중에. 예, 그런 어떤 그 부친과 자신을 이렇게 자꾸 대비하면서 신용을 그러면서 특히 또 신용을 생명을 하는 신용이 생명이다. 이 정신이 바로 부친의 유지가 숨어 있다. 항상 강조하죠. 이것은 뒤에 이제 우리 저 강진 출신 우리 그 안한글 회장님 그 사례에서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떤 그 기업인으로서 부모님을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예, 어떤 그 유교의 중요성 특히 뭐 스승행을 이렇게 존경한다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한 자기의 그 마음들이 좋은 기업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한 유교적인 생각,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스승을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이 좋은 기업을 만드는데 자기의 큰 힘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이제 이때쯤에서 이제 병영상인의 경영 철학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제 강진 아마 이 강의는 강진의 유리인분들이 많이 좀 들으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이제 중국의 어떤 경영 철학, 일본의 경영 철학, 그다음에 우린 조선시대 어떤 그런 문화, 어떤 상업을 전시하는 문화가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상업을 이렇게 중시하게 됐고 이제 그 결과 근대에 들어서 전통 상인도 발전했고 한편으로 또 근대 기업인들이 태동을 하고 그리고 이 기업인들이 어떤 세계적인 그룹을 이렇게 큰 기업을 만드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바로 유교 사상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강진의 우리나라의 5대 전통 상인 중에 하나인 한 상인 집단인 강진의 병영상인의 이제 경영 철학은 어떠했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강진은요, 정말 그 상업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역대 아주 오래 전부터 보시다시피 오른쪽 일본, 왼쪽이 중국인데 그 사이에 지금 이게 옛날 지도입니다. 옛날 지도인데 그 중간에 지금 대한민국 지도가 있죠. 강진이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진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교통의 그 관문입니다. 지나가는 어떤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자, 일본에서 중국 갈 때는 이쪽 강진 근방을 지나야 되고요. 또 중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물건 팔러 갈 때는 이 강진 근방을 거쳐서 가거나 지나가.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 강진 옛날에는 이 백길이 지금의 뭐 고속도로고 KTX이기 때문에 지금 백길이 고속도로였고 그 고속도로의 중간 교차로가 항상 강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가 강진이었고 그 강진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상업과 관련된 지역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 팔고 이런 게 굉장히 능숙하게 발전했던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지리적 조건 때문에 이제 뭐 통일신라 시대 때 뭐 장보고가 이 지금 청해진 옛날에 강진이었죠. 예, 지금 완도라는 지역이지만 청해진에 청해진을 설치해가지고 무역을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장도죠, 완도. 그다음에 고려 시대에 들어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그 청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청자 기술이 이제 중국 절강성 쪽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데 이 청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에는 상감 청자가 없습니다. 이 상감 12세기에
그 상감청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역수출을 하죠. 역수출을.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든 청자가 백길로 다시 개경까지 많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이것도 백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청자가 이 강진에서 구워졌다. 이 정확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청자를 또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이제 이게 2007년도에 그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 이제 여기 이제 강진에서 탐진에서 개경에 있는 최대경에게 집으로 간다. 요게 말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택배 물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고려시대 때 강진은 상업을 하되 상업도 하면서도 이런 택배 물표가 이미 유통되고 소통될 정도의 유통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강진에. 그게 바로 이제 장보에서 연결되고 다시 청자의 제조와 청자 유통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강진에 있는 그런 역사가 또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오다가 이제 조선시대 때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뭐 통일신라, 고려시대 이런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제 강진 사람들은 이 상업 마인드가 항상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몸에 상업 마인드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이윤을 남기고. A 지역에서 사다가 B 지역에 가져가 팔면 그 이윤이 어느 정도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지역에 이제 조선시대 때 큰 이제 문화적인 이제 충돌, 문화적인 변화가 이제 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병영성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전라 병영성이 지금의 광주 광산구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이 남쪽이 하도 외구 침입이 심하니까 외구가 자꾸 찔벅거리고 이제 이게 침탈하고 주민을 죽이고 하니까 이 태종 임금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래서 광주에 있던 육군본부를 이제 호남의 육군본부를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큰 사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병영상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상주하는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관할하는 게 병영이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군인들이 이제 상주를 하기도 하고 또 번을 바꾸면서 이렇게 쓰면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은 자기가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당연히 상인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병영상인이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가 쭉 발전을 해 오는데요. 이제 동학혁명 때 이제 전라 병영성이 폐영이 되죠. 함락이 됩니다. 동학군에 의해서. 그때 이제 동학군이 이제 함락하면서 전라 병영이 파괴가 되고, 병영상인도 큰 타격을 그때 이제 보기는 합니다. 그때 이제 이쪽 서쪽에는 전라 병영성이 있었고, 동쪽에 이제 수군본부로 통영이 있었는데, 이 통영이라는 곳은 지리적으로 부산과 가깝고 일본이 가깝기 때문에 조선시대 군영제도가 폐지됐지만 굉장히 상업 도시로 발전을 하면, 지금 통영 가면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한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병영도 그 정도로 통영만큼 군사 시설이 있을 때는 발전이 됐던 곳이죠. 병영만큼 상권이 발전했던 곳이 통영이었고, 통영만큼 상업이 발전한 것이 병영이었어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전국에 물품이 풍족한 곳은 경상도 통영과 전라도 병영뿐이다 할 정도로 병영과 이 통영이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제강점기 직전에 동학혁명군이 무너지고 군영체제가 개편되면서 병영은 쇠락의 길로 들어섰고요. 통영은 그 길을 그대로 쭉 그렇게 발전을 했던 차이가 지금의 차이가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제강점기 후에 일제강점기가 오는데 그때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민족 상권을 지켜낸 곳은 강진 병영과 경북 상주뿐이다. 병영성은 망했지만 상인 세력은 약화는 됐지만은 그 뿌리는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족 상권을 지킨다는 말도 들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병영상인이 그 이후로도 아주 전국으로 이제 뻗어갑니다. 해방 후에도. 그래서 지금도 그 목포의 웬만한 뭐 청호시장, 중앙시장 무슨 이런 시장에는 병영 출신 상인이 없는 데가 지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 충장로 가시면 충장로가 쪽에 가시면 쭉 주담 포목점이 아주 규모 있는 게 쫙 있어요. 예. 거기도 뭐 병영 작전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이세 경영 체제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강진에 이제 유명한 병영상인 몇 분을 이제 소개해 드리자면, 그 김충식 선생님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죠? 이분은 뭐 일제 강점기 때 그 동훈 농장이란 근대식 그 현대식 농업 경영이죠. 지주식의 어떤 대농을 경영하는 형태로 해서 돈을 많이 이제 버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분 강진에서 물론 김충식 선생에 대한 뭐 명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이 그 어떤 큰 자본을 모아가지고 어떤 기념비적인 일을 한 일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의 그 경영 철학을 보면 굉장히 그 도전 정신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분이 기부를 좀 많이 했어요. 지금도 연세대학교 그 세브란스 병원 가면 동훈의학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동훈의학박물관. 이제 거기 가시면 예, 이게 동훈이 이제 김충식 선생 혼대 이분의 호를 따가지고 이제 박물관을 이제 지은 경우인데요. 그 이유가 해방 직후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현금 아니고 농지 포함해서 1억 원을 기증을 했습니다. 1억 원을.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어떤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미국 선교사들에게 의존해 있다가 독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게 고마워가지고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 동훈 김충일 선생의 호를 담은 박물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강진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작은 아버지가 유명한 금능팔경을 예신 영자 흔자입니다. 이분은 한학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30세쯤에, 30살쯤에 아버지로부터 약간의 토지를 물려받는데, 요것을 거의 기념비적인 감각을 가지고 어떤 규모를 막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년 만에 이게 4만석 소출이 됐다고 그래요. 4만석 지기. 우리가 흔히 만석지기 뭐라 하는데, 4만석지기가 됐는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박경리의 토지에 나오는 최참반 댁이 만석지기예요. 예, 만석지기. 4만석지기라니까 이게 정확히 이게 참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1929년도에 이제 소화정기를 창립하고요. 서울로 가가지고 금익증권을 만듭니다. 금익증권.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증권회사 초창기고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이게 증권회사를 설립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강진에 이제 명치택시 서울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고, 결정적인 게 또 강진 농고, 그때 강진 농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진 농고 설립할 때 땅을 개정했고, 이분이 이제 강진 면장을 했는데 1937년도에 강진 면이 읍으로 승격합니다. 근데 이 읍으로 승격 얼마나 빨랐냐면 해남 면이 읍으로 승격한 게 1957년입니다. 지금 강진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데 20년 늦었습니다. 영암읍은 1973년도에 승격합니다. 강진읍이 이제 1937년도에 읍으로 승격 얼마나 빠른 건지 대충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의 굉장한 땅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이분의 이제 경영 철학도 비슷한 그런 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장손자가 지금 이번에 약간의 재산을 이제 이어받고 사는데요. 이제 이분의 해고에 의하면 할아버지 동훈 김충인 선생이 큰 부자였지만 굉장히 이제 검소했다. 낭비를 안 하고, 예, 어떤 대신 큰 일을 할 때 과단성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뭐 돈을 아꼈냐면 손자가 버스비 좀 주세요 할아버지. 이제 그래도 걸어가라. 아마 걸어가 거리 정도 되니까 이제 그렇겠지만 그 정도로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럽니다. 아남그룹 창업 중 김양수 씨를 좀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사실은 그 강진에서 태어나셨는데 집이 좀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앙초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 그때 졸업할 때 이렇게 그 학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담임 선생님의 지원을 받는 그런 게 나오는데 이분이 그 저기 6.25 때 뭐 자전거 조립 공장이나 가발 공장 해가지고 초창기에 이제 돈을 좀 모았는데 56세 된 나이에 이제 그러니까 그 60년대 후반이 되겠죠. 이때 이제 정말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어떤 결단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 산업인데 우리는 아직 반도체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죠. 삼성도 마찬가지, 현대도 생각도 못할 때인데 이분이 아남그룹 김양수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반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걸 무릅쓰했는데 그 다음으로 한 일이 뭐였냐면 그때 삼성 이병철, 현대 정주영씨를 찾아다니면서 당신이 우리 회장님이 반도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반도체를 해야 됩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반도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를 나중에 먹여 살립니다. 권장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반도체를 만들었으면 독자적으로 만들었으면 이걸 좀 어떻게 꼼꼼히 좀 숨겨가지고 충분히 독점 사업을 해가지고 최대 이윤을 발생하는 그런 욕심을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김양수 회장님 안 그랬어요. 만들어라. 해가지고 실제 이제 삼성하고 현대가 시작합니다. 지금 LG, SK 반도체가 현대 반도체의 이름이 바뀐 겁니다. 현대가 먼저 시작했어요, 사실. 이분의 권장을 받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력이 필요하죠, 인력이. 삼성, 현대가 새로운 이제 반도체 진출을 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니까 안암 반도체 직원들을 다 스카우트 해갑니다. 이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그래서 이제 회사에 이제 임원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임원들이 김양수 회장한테 이럽니다. 회장님, 난리입니다, 난리.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망하겠습니다. 우리 전문 인력 다 빼갑니다. 그러니까 이 김양수 회장이 뭐라 하냐면, 내비둬라. 그또 전문 인력이 있어야지 반도체를 만들 거 아니에요. 전문 인력 우리가 또 만들면 된다. 키우면 된다. 그런 분이 바로 경영사인 김양수 회장입니다. 개척하고 도전하고 이분도 신용을 제일 중시했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것은 그러면 회장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죠. 회장님의 어떤 그런 어려운 가운데 반도체를 만들고 이분이 또 칼라 TV도 처음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칼라 TV를 처음 만들고 하는 그 역량이 무엇이요? 이유가 뭐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부모님으로 배웠다. 사업을 이렇게 성사시키는 게 고향의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효행의 길을 닦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유교 사상이 또 있겠습니까? 이게 유교 사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기업인들, 우리 병영사인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유교 사상, 육아 사상의 어떤 싹이 자라고 있고 크고 있고 수학도 하고 늘 그렇게 있는 형태입니다. 또 하나 이분이 그러면 자
또 한 분이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예. 부모님이 계셨고, 오늘날 나를 있게 한. 예. 중앙초등학교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분이. 그래서 6학년 때 이제 학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학업을.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계셨어요. 닷다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조용히 불러요. 너는 서울로 가서 공부 좀 더 해라. 그러면서 강진에서 서울까지 갈 여비하고 교복 한 벌 값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가서 공부하라고. 예. 그래서 가서 이제 결국은 이제 유학도 가고 하게 되고 이제 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 그걸 잊지 않아요. 이 닷다 선생님을 평생 존경합니다.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민족 자주 정의 지성일관의 사상에 싹을 심어준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분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닷다 선생님 이제 일본으로 고향으로 이제 가서 사는데요. 사업자 출장 일본을 가면 꼭 이분을 찾아옵니다. 이분이 우리 김영수 회장이 그래가 큰 인사 드리고 꼭 생필품 사가고 인사드리고 또 어려울 때 도와드리고. 예. 그래서 결국은 자 부모님의 감사함을 항상 생각하고 스승을 항상 존경하는 것. 이게 어디 사상입니까? 굳이 사상으로 따지자면 유교 사상 아니겠습니까? 유교. 네. 이 양반이야말로 이 양반도 삼상 이병 전량처럼 기업 경영 과정에서 유교 사상을 생활로 실천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개발하고 컬러 TV도 개발했다는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는 분입니다. 대표적인 병영상이시죠.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좀 시간이 그래서 제가 좀 넘어갑니다만은 신용과 그야말로 자신감, 뭐 이런 도전사상 이런 것으로 이렇게 평생을 기업을 경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진 병영상인의 상인정신 바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인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정말 거기에 항상 유교 사상이 접목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어떤 도전정신, 신용제일주의, 상생주의, 근검 전략과 겸손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영상의 이제 도전정신 같은 경우는 아난그룹 같은 경우는요. 김영수 회장은 56세 나이에 반도체 산업을 진출을 하고요. 74년도에 국내 첫 칼라 TV를 도전해갖고 만듭니다. 동그룹 김재철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그때 오일 쇼크가 아주 기업인들의 최대 충격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 어려울 때 참치배를 더 확장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김종식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뭐 운송업, 증권업, 택시업, 해운업 뭐 쫙 끼고 있는 거죠. 뭐. 예. 그리고 항상 밑바닥부터 시작합니다. 이 병영상인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김영수 회장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것도 아버지가 하락해서 갑자기 와서 합니다. 강진 와가지고 그래서 서울 구멍가게 같은 데서 이제 상업을 시작하고요. 예. 박세정 작천 출신의 대선제분 회장은 어머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강진은 아버지하고 행상을 하면서 상업을 시작해가지고 큰 사업을 일군 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neb철 회장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하고 원양어선을 탔는데 뭐 큰 직책으로 탄 게 아니고 실습생으로 타가지고 가진 고생을 해가지고 참치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자기 자식들도 여러 가지 이제 동원그룹 계열 회사에 이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데 처음에 입사시킬 때는 반드시 참치배를 타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 참치자에 비해서 가장 어려운 일부터 시켜서 한 밑바닥부터 배우게 한 거죠. 예. 신용, 유교 사상에 대해 믿을 신,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병영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 잘됐다는 기업인들의 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을 제일주의로 한다는 건데, 정경 회장 같은 경우는 쓰러지더라도 신용은 지켜라. 그 다음에
최태섭 한국유리 창업자도 옛날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이었는데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신용이다. 예. 이제 시간이 좀 돼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길래 좀 설명을 몇 가지 넘어가겠습니다. 신용을 좀 목숨보다 정말 중요시했고요. 박세정 작전의 출신의 그 대선 제분 박세정 회장 같은 경우도 이 신용 하나로 정말 예, 그 먹고 살았고 기업을 일군 분입니다. 예. 그리고 항상 예, 같이 살았던 거, 상생주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병영상행 예, 예, 경영철학은 유경사 예, 기업 학교에 많이 투자를 했다는 예. 그리고 겸손과 근검절약 정신이 투철한 생활 속에서 근검절약하고 주변 관리를 또 잘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 철학과 병영상인의 어떤 상인 정신이 정말 오늘날의 그 시사하는 게 뭐냐. 정말 이 코로나 시대의 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 또 소상공인들, 마찬가지. 특히 또 상인 정신이라는 건요, 상업할 때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 다양한 조직에서 그 조직을 운영하고, 예, 여러분이 어떤 그 모임을 운영하시고, 또 이런 향교에 참여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이런 상인 정신, 상인들의 어떤 정신, 유교의 어떤 상인들이 가지고 유교적인 정신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 정신이라든가 신용제일주의, 예. 서로 상생 경영, 예. 서로 함께 살아가는, 예. 그리고 겸손과 근검절약. 여기 왜 기업 정신에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소소한 주변과 옆에 친구와의 관계, 또 지역의 어떤 그 선후배와의 관계, 이런 게 다 이렇게 지금 이 유교 철학과 경영상인의 상인 정신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